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다우가 0.83%, 나스닥이 1.02%, S&P 500이 0.94%, 러셀이 1.73% 하락했는데, 자, 처음에 하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브렌트 이런 것들이 85달러까지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좀 반등이 됐죠. 그 트럼프가 지금 호르무즈 웹을 통과하는 그 선박을 지켜주겠다. 뭐, 그 다음 보험료를 갖다가 좀 자기가 직접 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좀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있어서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 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펀더멘탈로 움직이면 우리가 아무래도 주가 내려가면 털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관망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내려갔던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내려갔죠. 한국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자, 이렇게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내려가고 있다. 지금의 반도체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한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그다음 미 시장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뭐 내려갔던 것이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중국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내려갔고, 자, 오늘 장에서 그나마 좀 올라갔던 것은 소프트웨어 쪽 있죠. 저 요쪽이 좀 반등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락했던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전장에서 많이 쓰일 수가 있다. 그 팔란티아 이런 것들이 자, 그런 것들이 이점이 있어서 좀 상승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금융주 역시도 금리가 좀 뛰면서 조금은 반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 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인더리스 산업주 이런 것들은 좀 하락세가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양이었었다. 자, 테슬라도 좀 하락했고,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도 뭐 크게 올라간 건 없었죠. 전반적으로 일단 보합 내지는 하락했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뭐 큰 폭이 올라간 건 없었고, 좀 많이 갔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텔레콤 이런 것들 좀 올라갔고, 그다음 월마시라든지 코스코 정도, 요 정도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시장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반등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보게 되면 다시금 트럼프 말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주가는 충분히 반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11개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좋은 모양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것이 펀더멘탈로 내려온 게 아니고 유가 있죠. 그래서 유가 때문에 가스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외부 요소에서 온 거지, 전쟁 때문에 온 거지 실질적으로 펀더멘탈로 여기서 온 게 아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내려갈 때는 투자할 때는 지수 있죠. QQQ라든지 삭스라든지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S&P 500이라든지 요런 것들 중심으로 지수가 많이 하락할 때는, 전쟁이 났을 때는 웬만하면은 지수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빠진다든지 그런 것들 보시면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단 주식을 할 때 있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익스트림 피어를 할 때 있죠. 사람들이 극도로 공포에 느낄 때, 그다음 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럴 때 되면은 우리가 좀 흥분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의 피어 앤 그리드가 33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일단 보통 사람들은 다 낙담하고 욕하고 시장을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자, 이럴 때가 일단 우리가 집중을 할 때다. 상당히 지금은 좀 고무적에서 좀 흥분할 때가 지금이고, 익스트림 그리드 할 때는 이제 그리드 할 때 있죠. 삼성전자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자, 그럴 때가 두려워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하려면은 상당히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린다. 훈련을 많이 해야만이 거꾸로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워낙 일단 시장을 많이 보게 되면은 요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요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댓글이란지 이런 데 보면은 미장 끝났다, 답이 없다, 끝났다, 완전히 이제는 초토화다, 자, 그렇게 하면서 떠나가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자세히 보면서 지금부터 일단은 정신을 잘 바짝 차려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가 매수 시점이 될지, 자, 그런 것들을 연구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떠나가고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남들이 환호할 때가 상당히 두려워할 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이렇게 비열되고 있고 익스템 비열 이런 데가 내려갈 때, 수치가 낮아질 때는 항상 우리가 지금 이제 흥분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파란 선 있죠. 요거는 오일 가격, 브렌트 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오늘 아침장에서 밑에 있는 것은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유가 자체가 브렌트가 88불 정도, 85불 넘어가다 보니까, 자, 아침장에서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 하락 출발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자, 그렇게 하다가 유가 자체가 내려가니까 다시금 지금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오일과 가스 값 자체가 S&P 500의 일단 주가를 결정하는
예상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계속 관찰하셔야 되겠고 저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좀 주시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뭐 2% 급락하면서 유가가 많이 급등하니까 자,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또 뭐 트럼프의 발언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다시금 올라갔다. 즉 말해서 지금 이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그런 해협들에 있어서 배들 갖다 보호하겠다. 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가가 좀 하락하니까 주가 자체가 좀 반등되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장세는 트럼프의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장세지 이게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지수를 잘 보시고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할 때 있죠. 자, 그럴 땐 지수 투자를 좀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수 분석하는 이유는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이럴 때는 자, 삭스라든지 이런 지수들이 있죠. 그런 지수를 잘 보시고 주가가 막 언제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좀 많이 빠질 때는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간다면은 더 큰 폭의 반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우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도 200일선에서 지지받아주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 역시도 조금 일단 지금 200일선에서 아직까지 멀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나마 좀 반등이 일어났다 힘이 없다는 거죠. 나스닥이 다우보다는. 자, 그다음 러셀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내려갔다가 좀 반등이 됐는데 러셀이 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러셀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10년물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갔죠.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말은 누군가는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국채를 매도한다는 말은 국채가 지금 안전자산인데 사줘야 되는데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유가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유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인플레이션 자극에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금리를 내릴 수가 없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이 당연히 내려오는 그런 수준에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러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 해서 이런 메커니즘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이면서 러셀이 좀 많이 빠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골드는 많이 하락을 했죠. 골드가 하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달러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달러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골드가 하락했다. 그렇다고 해서 골드 자체가 여기서 뭐 끝난다 이렇게 보진 않고 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자금이 많이 돌고 있는 것이 달러 쪽으로 많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좀 많이 돌로 인해서 자, 금이라든지 은 이런 것들, 채권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하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쟁 발발 시에 주가 하락을 노리는 전략이 이번에도 효과를 발휘할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자, 월가의 오래된 격언은 대포를 사고 나팔을 팔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전쟁 관련의 소식에 반응해서 주식 반등을 기대하면서 앞다퉈 매수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이번 주에 관건은 아무래도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성장을 저해하면서 경기 회복을 갖다 꺾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전에도 지정학적 사건이 지속적인 시장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언급한 바 있는데 자, 현재로서는 지정학적 사건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경로를 가질 때는 좀 예외적이다. 지금 이 이란 사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는가. 자,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되니까 자, 그로 인해서 경제 파급이 상당히 심각해진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토요일에 이란을 공격한 후에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천연가스 수송량이 20% 정도 이런 세계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지하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자, 그렇게 발표하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죠. 자, 그럼에도 지금 WTI 가격 자체가 현재까지는 2024년도 평균치보다 낮고 상승률 또한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두 차례 걸프전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보다도 낮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위기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 S&P 500 지수가 15% 이상이 하락하려면은 특정 요인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자, 그러한 요건 중에는 아무것도 아직까지는 충족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조건이 어느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유가가 최소 50%에서 100%까지 급등해서 수개월 동안 유지가 돼야 된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100까지 돼가지고 이거 자체가 적어도 뭐 3개월, 4개월 돼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겠죠. 지금 모습 속에서. 자, 그런 것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유가 상승이 이미 냉각되고 있고 경제 불황이라든지 상당한 경기 둔화로 몰아넣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황이라든지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죠. 그 다음 또 중앙은행들은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파적인 정책 기조를 시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금리를 인상하겠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즉 말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고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 있죠. 자, 그럴 때가 15% 이상을 하락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에 해서 15%가 하락하진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간은 눌림목은 있겠지만은 큰 폭에 빠지진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의 변동성을 투자자들의 진입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기술 분석가 입장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닐 때가 매수 적기다 그런 옛말을 인용하라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급격한 변동은 지속적이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은 지수 수준에서 매도보다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전술적인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수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는데, 이럴 때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 있죠. 자, 요럴 땐 다른 것보다는 좀 지수 투자, 정말 QQQ라든지 아니면 지금 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지수 관련된 것들, 자, 그런 것들 아니면 S&P 500이라든지 지수 관련된 투자들 조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면은, 물론 지금 이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빠질 때는 조금씩 담아가시면은 이런 것들은 지수는 나중에 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최근에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서 미 증시가 진정으로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상승하고 미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같은 지정학적 사건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말해서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미 국채 시장의 반응은 아무래도 좀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이상하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있죠. 이것이 14bp 정도가 급등하면서 4.1%에 이르렀고, 지난주에는 3.94%로 마감했다. 자, 단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도 자, 가장 일단 연준의 정책에 민감한 지표인데 이건 더욱더 상승하면서 20베이스 포인트가 상승했다 해서 3.53%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요런 말입니다. 지금 모습 속에서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다른 것보다 미 달러라든지 국채 쪽으로 돈이 모인다는 거겠죠. 국채적으로 돈이 모이면은 국채 가격은 뛴다는 겁니다. 자, 국채 가격이 뛰면은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채에 대한 신뢰가 없다.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시기에 국채로 눈을 돌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여기지기 때문에 수익률과 가격은 반배로 움직인다는 거죠. 수익률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국채가 일단 국채로 투자했다면 지금 이제 금리가 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해외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즉 에너지 가격 자체가 급등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시기에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전략 책임자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현재의 중동 분쟁이 거시경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또다시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 금리의 상승은 이번 주에 가격 변동에서 중동의 군사적인 긴장 고조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에서 벗어난 유일한 측면이 아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익률 곡선의 편탄화 또한 예상치 못한 현상이었다.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들 아니라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갔다는 것이 이상한 이야기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채권 시장이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냐? 자, 그것은 답은 인플레이션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두 건의 보고서가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첫 번째가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0.8% 기록했고, ISM 제조업 지수 있죠. 이것도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이제 PPI 지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금리가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연방기금의 선물 거래자들은 금리나 기대치를 상당히 낮추고 있다. CME 또한 패드와치에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63%로서 하루 전 54%에서 상승했다. 그 금리를 동결하겠다. 7월에도 금리 인하가 없을 확률이 36.8%에서 45%로 높아졌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국채 가격은 에너지 가격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이를 시스템에 대한 충격으로 간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미 동결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PPI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금리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통 월가 입장에서는 전쟁이 발발할 때는 매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냐? 매수가 아니고 매도를 해야 되냐? 자, 그게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트레이드는 월요일 반등에서 어떤 전략을 펼쳤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략은 어떤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거래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런 점을 다시금 보여주었지만 화요일장에도 조금 일단 더 빠지는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수송, 주요 지역의 에너지 시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는 그 심각성 또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화가 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는 그러면 어떻게 일단 매수 매도를 해야 되냐. 자, 그렇게 했을 때 투자자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야 금을 매수하고 매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미 상승 추세에 있는 안전자산인 금은 이번 분쟁으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향해서 추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지정학적 환경은 이러한 저항성으로 향하는 새로운 상승세로 촉발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적인 돌파라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횡보 내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상승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조정의 국면은 금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지속과 더욱 의미 있는 상승의 돌파를 위한 구조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거 끝나고 나서 약간 주춤거릴 때 다시금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금을 좀 매수하자.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쫓아가서 잡으면은 또 상투가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에너지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에너지 주식의 전망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 에너지 주식이 S&P 500 지수를 주도하고 있고 2010년도에 26% 급등하자 투자자들은 에너지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대적인 행위가 신속하게 종료된다면 유가는 배럴당 60에서 7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은 테헤란이 인근의 시설을 공격할 경우에는 브렌트 유가는 100달러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략가는 공급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40달러에서 80달러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좀 쫓아가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것도 마찬가지 좀 시기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방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산주가 수혜를 입었지만은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신속한 해결보다는 해당 부분의 전망이 더 어두워질 수 있다. 분쟁이 장기화될 때는 안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작수상의 필요상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무기 소비, 예산 지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지만 이런 무역 사용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고 군사비 지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군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파가 악화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공화당의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에서 세 가지 자산이 있는데 쫓아가서 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월스트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블랙스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모대출의 위험성을 경시를 했는데 이제 그 위험에 직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투자회사의 82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자금 유입을 갖다 넘어섰다. 그 자금 유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신용경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거기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랙스톤의 820억 달러 규모의 사모채권 펀드인 BCRD는 최근 분기에서 유입액보다 17억 달러 많은 자금 유출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더 많이 돈을 내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투자금을 환매한 펀드 지분의 7.9%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상환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준유동성 평균의 최소 환급 기준 5%를 초과한 수치다. 저 5%만 돌려줘야 되는데 그 이상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주가가 한 7% 하락. 그 올해 들어서만 지금 이제 사모대출 전반에 대한 우려 속에서 25%가 떨어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환매 못 이겨서 더 많이 돈을 돌려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개인 투자가들은 이미 다른 사모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블랙스톤, 아폴로, 그다음 블루아월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퍼스트 브랜드의 파산과 같은 최근의 기업 파산의 사태에 대해서 공포심 조장이 자금 유출의 급증의 원인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특정 자산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매도에 나서는 그런 경향이 더욱더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블랙스톤의 CEO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다른 것보다는 지금 사모대출 시장의 불안한 징후에 대해서는 우려를 일축했지만 특정 투자, 일부의 투자에 있어서는 시장 혼란의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기업 파산하는 회사들 있죠. 그래서 이런 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
요런 회사들의 문제지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는 아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대출 시장 건전하다. 그래 언론의 보도와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실제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공개 매수 제한을 수정하지 않고도 최대 7%까지는 상환할 수 있다. 5%인데 7%까지 상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상환한 것이 BCR의 환매액의 나머지 0.9%를 자사, 그 회사와 직원들의 BCR의 피트펀드 투자로 상세를 시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했을 때 블랙스톤의 대변인은 해당 투자는 고객의 환매 요청에서 확실하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BCR들에 대한 회사의 확신과 투자자들과 일치된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환매를 해달라 했을 때, 자, 환매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넘어갔다. 자,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직원들이라든지 자사들,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 펀드 투자로 상세를 시켰다는 거겠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상세를 안 시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는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지금 국한되면 자동차라든지 그런 판매 회사에 좀 국한되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지. 전반적으로 일단은 자, 연쇄부도로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로젠블랙 같은 경우는 중동 분쟁이 팔란티의 정부 조달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고 있고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를 점하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팔란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자, 그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자체가 팔란티의 상황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젠블렛에 따르면은 정부라든지 국방 분야의 AI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석 회사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15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한 38%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팔란티가 최근에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서 이득을 많이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갈등이 팔란티의 독보적인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자, 라지 랭귀지 모델 업체들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 분쟁은 정부 파이프라인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트로픽사가 자사 모델을 갖다 완전 자율 무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밝혔죠. 그래서 트럼프는 모든 미국 기관의 해당 회사의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을 중단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자, 특별히 미 정부는 엔트로픽의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6개월간의 단계적인 폐지 기간을 명령했는데, 자, 이럴 때 팔란티어가 지원하는 다른 라지 랭귀지 모델로서 전환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 즉,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팔란티가 더 부각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세계적인 불안정, 포괄적인 전시 솔루션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지난 7월에 미 육군이 75개의 계약을 갖다가 팔란티와 단일 계약으로 통합한 것과 같은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더 독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높은 가격이 책정이 충분히 정당하다. 자, 가격을 많이 불러도 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팔란티어와 비슷한 규모였을 때 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한 기업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어느 기업도 팔란티어가 8년 차에 있어서 이렇게 예상하는 성장률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적어도 2개 기업 정도가 해당 기간에 중간점에 혁신적인 인수합병을 단행했는데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들. 자, 그럼에도 팔란티어의 성장은 전적으로 자체적인 성장이다. 다른 기업들은 인수합병해서 기업들이 커진 반면에 팔란티어는 자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만큼 키워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28명이 지금 레이팅을 줬는데 6명이 백스트롱 매수고 11명이 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87불 정도가 아무래도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내려왔다 다시 반등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충분히 지금 이제 어닝이 발표 올라감으로 인해서 P값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인투이티브 머신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EPS의 추정치를 보게 되면 양전 안 되는 시점이 2010년도가 양전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매출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느냐. 자, 매출도 2016년도가 한 300%나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요번에 일단 주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2016년도 정말로 일단 EPS가 양전환이 되는지는 계속해서 체킹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3월 19일 날에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라인 때 있죠. 이걸 돌파할지 그것이 일단 관건인데 그것이 25불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돌파해 준다면 다시 주가는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지 체킹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회사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어떻게 보면 좀 틈새 시장에 있던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정말 단숨에 국방 우주산업의 거물이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변신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달에 로봇 보내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국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핵심 플레이어가 된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 상상이 현실이 된 케이스입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즈라는 회사의 정말 드라마틱한 변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새로운 우주거인의 탄생.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 새로운 정체성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 있잖아요.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투이티브 머신즈는요, 이제 완전히 다른 레벨의 회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이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겠죠. 도대체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어떻게 우주산업에서 이 회사는 진짜다 하는 그런 신뢰를 쌓았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진짜 엄청나죠? 1972년 아폴로 17호,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 뒤로 무려 52년 만에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IM-1 미션으로 미국을 다시 달 땅에 발딛게 한 겁니다. 와,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 해에는 IM-2 미션으로 인류 최초로 달의 가장 남쪽 끝, 그 남극에 도달하는 진짜 대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비행 실적. 이게 우주산업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달 착륙 성공했네,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비행 실적이라는 건요, 돈 주고도 못 사는 최고의 스펙, 최고의 자산인 셈이죠. 왜냐? 이게 있어야 얘네는 믿고 맡길 수 있구나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 달러짜리 정부 계약이 따라오는 말 그대로 보증수표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회사의 판도를, 운명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바로 그 순간으로 가보시죠. 2020년 1월,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써서 란테리스 스페이스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사들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 거대한 위성 제조사예요. 네, 바로 이 M&A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인수 전과 후. 정말 다른 회사죠? 인수 전에는 그냥 달 탐사만 하던 회사. 분기 매출이 한 5천만 달러 정도였어요. 그런데 란테리스를 인수한 후에는요, 연매출이 8억 5천만 달러를 훌쩍 넘는, 그냥 위성 만들고 쏘고 운영까지 다 해버리는 말 그대로 수직통합형 우주 공룡이 된 겁니다. 스케일이 달라졌죠? 자, 숫자로 뜯어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보세요. 연매출 4배 넘게 뛰었죠. 앞으로 벌 돈, 그러니까 수주잔고도 거의 4배 가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맨 아래에 있어요. 조정 EBITDA.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회사가 돈을 버냐 못 버냐는 건데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인수 후에 바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란테리스를 인수했다는 건 그냥 올인원 우주선 공장을 통째로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작고 값싼 위성을 막 찍어내는 300 시리즈, 그리고 국가안보용 초정밀 위성을 만드는 500 시리즈, 심지어는 저 멀리 심우주까지 날아가는 최고 사양의 1300 시리즈까지. 이제는 못 만드는 위성이 없는 그런 회사가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추게 됐는데 이걸로 뭘 할까요?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노리는 거대한 시장, 그 3가지의 핵심 성장 기둥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국방산업입니다. 이 숫자 보이시죠? 1510억 달러. 이게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거의 200조 원입니다. 200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을 까는 골든돔이라는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이제 바로 이 200조 원짜리 골든돔 프로젝트의 핵심 공급업체가 된 겁니다. 이미 거대 방산 기업인 L3 해리스랑 손잡고 국방부에 차세대 미사일 추적 위성 만드는 일도 따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방산 분야의 메인 플레이어가 됐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두 번째 성장 기둥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바로 서비스로서의 인프라, IaaS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위성이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위성을 띄워놓고 그 위성이 제공하는 통신이나 데이터 서비스를 월정액처럼 구독료 받고 팔겠다는 거예요. 완전 패러다임 전환이죠. 이 IAS 모델의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태양계 인터넷을 까는 겁니다. 스케일이 장난 아니죠? 이미 나사랑 48억 달러짜리 계약도 따냈어요. 이걸 발판으로 지구달, 더 나아가서는 화성까지 연결하는 통신망을 직접 깔고 통신 서비스를 팔아서 꾸준히 돈을 벌겠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 회사의 뿌리, 바로 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숫자 46억 달러. 이건 바로 차세대 달 탐사 로버, 그러니까 새로운 월면차 개발 사업의 규모입니다. 기억나시죠?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비행 실적. 이걸 내세워서 옛날 아폴로 시절에 쓰던 월면차를 대체할 이 차세대 로봇 사업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까지 따낸다? 그럼 이제 달 표면의 인프라까지 이 회사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당연히 대가와 위험이 따르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이 모든 야망을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1억 7,500만 달러, 꽤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차트 보세요. 바로 다음 날 주가가 16%나 뚝 떨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주 가치가 희석될 걸 걱정한 거죠. 하지만 월가의 큰손들 생각은 좀 달랐어요. 비라일리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거야말로 싸게 살 수 있는 공격적인 매수 기회다라고 한 거죠.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빠졌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보면 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합병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나사의 차세대 월면차 사업, 누가 따내는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든돔 프로젝트에서 진짜로 대규모 계약이 터져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회사의 전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겠죠. 처음엔 달에 가는 게 꿈이었던 회사가 이제는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태양계 전체 인터넷을 깔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인투이티브 머신즈의 이 거대한 야망이 정말로 미래 우주경제의 판도를 새로 짜게 될까요? 이들의 다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